안녕하세요. 이게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그 게릴라, 뭐라 그래야 되죠? 히스토리 버스킹의 자리가 마련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김해 박물관에 금강가의 역사가 궁금해서 다들 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금강가의 역사를 배우러 왔는데, 제가 보다가 관장님하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배우게 되고, 심장이 그냥 막 몸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흥분하고 해서 제가 그동안 좀 느끼고 공부한 것들을 대중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제가 보고 하니까 제가 좀 이게 직업병이 좀 발동하고 하는데, 이 얻은 감동을 지금 여기는 박물관에 좀 관람하시고 계신 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확 드네요. 어이구.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영광입니다. 걱정해 주시죠. 네? 걱정해 주시죠. 아니고 자리는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있었던 금강가야 같이 한번 타임슬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 박물관 보시면서 아셨겠지만은 이 금강가야를 처음 만든 그 시조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김혜시 시민 여러분들 역사적 지식 최고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금관가야. 그래서 이 가야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고령을 비롯해서 이제 육가야 연맹체였던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금강가야가 전기 금강가야의 맹주 역할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쇠바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그 기름나는 산유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철을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기구랄지 무기랄지 말 그대로 그 왕국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같은 가야라도 왜 금강가야가 더 우위에 서 있냐면, 여기 가야들 보세요. 내륙에 있죠. 철이 생산된다 할지라도 이걸 어디에 수출하고 유통을 할 거야? 고속도로가 있어요, KTX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여기는 금강가야는 낙동강을 따라서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낙랑이랄지 바다 건너 외에 수출을 하게 되니, 이런 자연지리적 요건이 이 금강가야를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들, 경제가 발전하면 뭐가 발전하겠습니까? 사람이 배부르면 문화생활을 즐기겠죠. 문화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강국이 될 수 있는 김수로가 참 털을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세기에 김수로가 나라를 만들고 2세기 지나서 3세기를 거치면서 금강가야는 육가연맹의 맹주로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야가 어떻게 느낌상으로는 하루아침에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자, 일단 그 당시 한반도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강가야 중심으로 왼쪽에 뭐가 있냐면 백제가 있습니다. 백제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신라가 있어요. 신라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고구려가 있죠. 당시 광개토 대왕 때였어요. 광개토 대왕 때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금강가야가 백제와 손을 잡고 그 최악수를 두게 되는데, 그 전으로 좀 가볼게요. 한 100년 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막은 백제였습니다. 이 백제에 근초고왕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근초고왕이 여기는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여기는 평양성을 불질러 버리고 고구려의 고구권왕을 죽여버리게 돼요. 이때부터 고구려하고 백제는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럼 고구려 입장에선 바로 복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 복수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으니 꾹 참으면서 오랜 세월, 모진 세월 칼을 갈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때 죽은 고구권왕의 손자가 왕이 됐으니 이분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전열을 준비하고 바로 한 일이 백제로 쳐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백제로 쳐들어가고, 이제 백제 수도가 원래 그 서울이었거든요. 오늘날 서울 송파구 쪽. 여기서 왕을 무릎을 딱 꿇혔다는 거예요. 또 어떡할 거야? 죽을 거야? 꿇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제왕이 바로 이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이랬답니다. 노객이 되겠습니다.
노객이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뭐 부하가 돼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광개토가 너 약속했어. 넌 보면 끝이야. 알았어? 그리고 백제를 무릎 꿇히고 그때부터 이제 광개토가 엄청난 영토를 넓히기 시작한 거죠. 뭐 서쪽으로 북쪽으로 막 광활한 만주벌판이 이때 막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백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고구려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제 호시탐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백제는 여기는 고구려를 상대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을까? 당연히 가야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 입장에서는 이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요, 보통 적국이에요. 보통 그래요. 그런데 같이 국경을 접하고 있어도 이 고구려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백제 입장에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친한 거예요. 근데 가야 입장에서 백제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신라하고는 시조 때부터 원수예요. 왜냐하면 그 석탈해라고 일본 쪽에서 온 인물이 김수로하고 한판 붙고 신라로 도망을 가가지고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신라하고 가야하고는 잦은 충돌이 있었고, 물론 이제 중간에 신라에게 도움받은 적도 있지만 약간 원수 같은 사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4세기 말에 백제하고 가야하고 손을 잡고 당시 고구려의 오른팔이었던 여기는 신라 제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백제하고 굉장히 친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다 건너 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강가에는 외에 또 철도 수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제 금강가의 외가 한 편을 먹어서 여기는 신라를 제쳐버리고 여기는 남부 지역을 장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외가 쭉 배를 타고 와가지고 왜군들이 금강가의 포구에 정박을 하고 여기는 이제 신라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신라 입장에선 살려달라고 SOS를 쳐야겠죠. 그래서 고구려한테 사신을 파견하는데 때마침 여기 있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수도를 떠나서 여기는 평양에 와 있었대요. 남쪽을 살피려고. 그때 신라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왜군이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에 가득 찼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자리하셨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광개토대왕이면 대규모 군사를 파견하시겠습니까? 대가가 있으면 파견하겠습니다. 대가가 있으면? 어떤 대가? 땅을 주면 하겠습니다. 아, 땅을 주면 광개토가요, 군사를 파견을 합니다. 군사를 파견을 하는데 몇만을 파견을 하냐면 이때가 이제 5세기인데요. 5만 명의 기병과 보병을 파견해요. 근데 이 숫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백제가 고구려 공격할 때 3만 쳐들어왔습니다. 3만.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나중에 백제 치거든요. 그때 3만 가지고 쳐들어가요. 그런데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주러 5만을 파견했다? 너무나 큰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벌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추론해보자라는 거죠. 왜 굳이 여기도 지켜야 되는데 왜 남쪽에 5만씩이나 보낼까? 첫 번째 추론. 신라의 계략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풀리고 과장해서 얘기해야 고구려가 군사를 보낼 것이고 거기에 기가 실려서 다시는 금강가해가 얼씬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라 사신이 가서 이제 과장을 해서 5만을 보냈다라는 추론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반론을 해보면 광개토대왕이 바보도 아니고 여기는 왜군이 배를 타고 넘어오는데 당시의 조선 기술로 과연 몇 명이나 이리로 상륙할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광개토대왕의 마음을 한꺼풀, 두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금관가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입니다. 자, 광개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는 금강가해가 어떤 나라죠? 철 생산량이 엄청나죠.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거기다 재련 기술까지 발전했죠. 수출, 남부의 해상무역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제하고 손을 잡아? 근데 이번 상황에서 알듯이 여기는 왜군이 쳐들어오는데 관문 역할까지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나의 오른팔인 신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칼끝이 여기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향할 거다. 이거는 이 신라를 빼앗기게 되면 일단 고구려의 주둔기지를 빼앗기게 되는 거고, 여기는 남부를 빼앗기게 되는 거고, 여기는 남부를 만약에 백제하고 가야한테 빼앗기게 되면
여기는 북방은 더 이상 개척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만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금강가야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융성하고 강성한 국가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개토가 오만을 보냈습니다. 오만을 보냈더니 여기는 왜군이 기세에 놀라서 도망을 갔고, 여기는 광개토는 금강가의 왕은 절대 하지 못했던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금강가야로 쳐들어옵니다. 다시는 백제와 함께 여기는 우리의 동맹군인 신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금강가야를 촉토발을 시켜버리죠. 이로써 금강가야는 사실상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이 금강가야가 원래는 대가야였다는 거잖아요, 원래 이름이. 그런데 여기가 초토화되면서 중심지가 여기는 고령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가야 자리를 넘겨주게 되고, 오늘날 후손들은 고령을 대가야라고 부르는데 실제 원조 대가야는 여기는 금강가야인 셈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100년 더 지나갑니다. 자, 이제 6세기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 강국, 군사, 경제 강국이 되지 않았나요? 전혀 모르죠. 100년 뒤면요, 강산이 10번 바뀌고 국제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1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라가 고구려 동맹 깨고요, 최강국이 됩니다. 신라 영토가요, 순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고구려 영토까지 차지하고 한강 다 가져갑니다. 나중에 고구려한테 이제 뺏기게 되지만 신라가 이렇게 강국이 돼요. 이제는 백제하고 고구려가 동맹을 맺는 황당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금강가의 입장에서 신라를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 신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안 좋은데 눈치를 엄청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대가야의 왕이 여기는 신라한테 결혼 동맹을 제안을 합니다. 저기 우리 신라하고 대가야고 사돈 맺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 신라의 버풍왕이 그러시죠 뭐, 그러면서 신라의 이찬이라는 벼슬을 가지고 있는 비지라는 사람의 딸을 여기 있는 대가야로 시집을 보내요. 여기는 대가야로. 그래서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는 버풍왕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대가야를 위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이 김부예요. 여기는 김부가 깨달음이 있었던 거지. 신라는 점점 강성해가고 우리 육가연맹의 맹주는 대가야인데 여기는 대가야가 신라한테 꼼짝을 못하는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신라한테 우리가 짓밟히겠다. 백성들이 욕보임 당하느니 항복이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부가 버풍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의 금강가야는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항복 그러면 비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최선의 결정이었을 수도 있는 게 첫 번째 항복이었거든요. 가야 입장에, 이 가야에서는. 그럼 버풍왕이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이 버풍왕이세요. 그럼 나한테 항복한 김구해를 죽이거나 위해를 가하겠어요? 상을 주시겠어요? 상을 주죠. 이게 전시 홍보 효과인데 나한테 항복했는데 죽이면 누가 항복하겠습니까? 상을 내려요. 그래서 여기는 버풍왕이 김구해에게 시급이라고 해서 여기는 김해 지역을 그냥 줘요. 그러니까 시급이 뭐냐면 이 땅에서 수확되는 수확물의 10% 가져갈 수 있고 노동력 증발까지가 가능한 사실상 왕자리를 준 거예요. 가야, 나한테 항복하잖아? 계속 왕 행사할 수 있어. 공포에 떨지 말고 나한테 항복해서 광명 찾자. 이게 버풍왕의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금강가야는 항복하고 여기는 대가야랄지 다른 가야들은 신라의 말발굽에 처참하게 또 백제에 의해서 분할점령 당하는 끔찍한 말로를 갖게 되니 어찌 보면 여기는 김구의 항복은 이 각도에서 보면 비겁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백성들을 좀 지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김구에는 여기는 이제 김해를 다스리게 되지만 결국 그 후손들은 이젠 왕족이 아니라 신라의 이제 진골귀족이 되고요. 자신들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였는지 열심히 신라를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의 아들이었던 김무력장, 그 손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유신입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여기는 신라 사람들이 뭐 외국인 출신이라고
뭐 가야계 출신이라고 뭐 김유신이나 이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 그 골품제로 폐쇄적이었던 신라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김무력과 그의 우선 김유신은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차기 대권주자를 알아보고 자기 동생하고 결혼시키고 그 사람이 왕 되는데 큰 도움을 주죠. 그렇게 왕 된 게 김춘추, 태종 부여랑 아닙니까? 그리고 김춘추와 함께 김유신은, 가야계 김유신은 삼국통일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우게 되죠. 여기는 김해 시민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생한테 편지, 영상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고장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언니 오빠들 교과서를 봤는데 가야는 나오지도 않고, 중학교 교과서를 봤는데 신라,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몇 줄 나오지도 않고 우리 고장엔 역사가 없나요? 이런 제가 영상 편지를 받았거든요.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많이 기록되지 못했죠. 승자가 아니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그런데 그 몇 줄 없다고 그것을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외면한다면 정말 여기는 금강가의 역사는 우리 후손때에 가서 아예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가야는 망했지만 망하지 않고 삼국통일의 기틀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여기는 버스킹 역사 게릴라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